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서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부어 보이는 것 같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특히 배 주변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니죠. 점심때가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피로감에 단 음식만 찾게 되고, 오후에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의지가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쪽의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죠. 마치 정원의 화초가 물과 영양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세포들도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침 소금물 루틴은 바로 이 세포 환경을 정비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나 기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변화가 될 수는 있겠죠. 1. 왜 세포가 굳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7-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면 세포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물이 점점 말라가는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세포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마치 유연한 고무풍선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내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의 농도가 불균형해지면 이 세포막이 마치 겨울철 고무호스처럼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유연함을 잃은 세포막은 물질 교환의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세포 전체의 활동성이 둔화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전해질이 세포 안팎에서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며 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신경세포는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심지어 소화기관의 세포들도 연동 운동이 둔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느끼는 그 뻣뻣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 속의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마치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이런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아침부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계라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도 수분 부족에 매우 민감합니다.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세포 주변에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쌓여서 부종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하체나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복부 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꼬이면 도미노처럼 다른 시스템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녹슬어서 서로 맞물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 아침 소금물, 세포 환경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렇다면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물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의 조합이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삼투압 조절입니다. 순수한 물만 마시면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되면서 물이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짠 물을 마시면 세포 안에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가 쪼그라들 수도 있죠.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면서 세포 안팎의 수분 분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관계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전해질 농도를 가진 수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집니다. 마치 진한 소스에 육수를 부어서 농도를 맞추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부담이 줄어들고 뇌를 포함한 각 장기로의 혈류 공급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관점에서는 위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면서 위액의 분비와 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비어있던 소화기관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만 이것도 개인차가 크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공급은 신장이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치 세탁기에 적정량의 물을 넣어야 세탁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모든 효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식습관, 약물 복용 여부, 기타 질환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잘못된 농도나 방법으로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변화 체감 포인트 5가지. 1. 활동감과 복부 부담 완화. 아침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다고 하는 변화는 하루를 시작할 때의 활동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면서 그 묵직함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오전 중에 업무를 하다가도 자꾸 배에 손을 올리고 마사지를 하게 되는 습관이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복부 팽만감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답답했던 건데 소금물 루틴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무의식적인 동작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복부의 부담감이 완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이 개선되거나 가스 배출이 원활해지거나 또는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서 복부 근육의 긴장도가 적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해석들도 모두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혈당 관리 루틴의 보조도구로서의 의미. 혈당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금물 자체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춘다거나 당뇨를 치료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혈당 관리 루틴에서 하나의 보조적 요소로 역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에 오전 10시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복감과 함께 손이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때문에 과자나 단 음료를 자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급격한 에너지 저하 느낌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혈당 변화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나 심리적 효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혈당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당뇨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도하시고 혈당 수치의 변화를 정확히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삼붓기 체감 개선. 부종이나 붓기와 관련된 체감 변화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퉁퉁 부어 있거나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타이트해지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한 분은 평소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서 화장하기가 어려웠는데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후 몇 주 지나면서 그런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후가 되면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곤 했는데 그런 정도가 예전보다 덜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전해질 농도의 수분 섭취가 체내 수분 분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수분량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삼투압이 균형을 이루면서 과도한 수분 절유나 탈수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붓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심장, 신장, 간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나 약물 부작용, 혈관 질환 등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속적이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시고 소금물 루틴도 의사와 상의 후에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해시태그 사전신 컨디션과 피로 회복감.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 변화를 경험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오후 2-3시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조금 더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거나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예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식의 변화들이죠. 한 직장인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오는 무기력함 때문에 항상 커피를 마셔야만 오후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존도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카페인 섭취량 감소로 이어져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그것이 다시 아침 컨디션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런 변화들은 매우 주관적이고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나 심리적 요인, 계절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해시태그 오배변 루틴 개선 가능성. 소화 기능과 관련된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변비나 불규칙한 배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선을 경험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한 분은 2-3일에 한 번씩만 배변이 있고 그마저도 매우 힘들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각종 유산균 제품이나 식이섬유 보충제를 시도해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아침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는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고 20-3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예전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이 장벽의 근육, 세포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또한 장 내용물의 수분 함량이 적절해지면서 변의 질감도 개선될 수 있고요. 하지만 변비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식이섬유 부족, 수분 부족, 운동 부족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장 기능 장애, 호르몬 변화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만성적인 변비나 갑작스러운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소금물 루틴은 전체적인 관리 방법 중 하나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4 소금 선택 가이드 소금 선택에 있어서는 과도한 의미 부여보다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소금들 각각의 특별한 효능이나 우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의 선호도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제염의 경우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나트륨 함량이 일정해서 농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제 과정에서 다른 미네랄 성분들이 제거된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침 소금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런 미량 성분들의 차이가 체감할 만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굵은 소금이나 꽃소금의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때 매번 일정한 양을 유지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습기에 노출되면 덩어리져서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금을 선택하든 극소량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금의 종류보다는 적절한 농도와 안전한 사용법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5 황금 비율과 안전 최우선 원칙 아침 소금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입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물의 양은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전해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200ml는 일반적인 컵 한 잔 정도의 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마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소금의 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로 극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꼬집는다면 엄지와 검지 끝으로 살짝 짚는 정도, 그라인더를 사용한다면 1회 전도 채 돌리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넣었을 때 거의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야 해요. 만약 짠맛이 확실히 난다면 너무 많이 넣은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 급하게 마시기 어려워서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외에 하루 1.5-2일 정도의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시간대별로 분산해서 마시면 신장의 부담도 줄이고 수분 흡수 효율도 높일 수 있어요. 시간 일관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만들면 우리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면서 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어떤 날은 오전 10시에 마시는 식으로 불규칙하면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렵고 몸에서도 일관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찰 기간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포 환경의 변화나 전해질 균형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자칫 농도를 높이거나 양을 늘리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6 안전 체크리스트 마이너스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무리 소량의 소금이라고 해도 특정 건강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극소량이라고 해도 나트륨 섭취량 증가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식단에서 저염식을 권고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사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했다면 아침 소금물도 그 제한량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해요.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질 균형의 변화가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판단으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디지털리스 계열 약물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세심한 의료진 관리가 필요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해질 부하가 생기면 부종이나 혈압당승, 심지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균형이 평소와 다르게 조절되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뇨제, AC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 스테로이드, 일부 항우울제 등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에요.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소금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료진과 반드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전해질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도 알아두세요.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극심한 피로나 무기력감,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증상, 구토나 설사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소금물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물과의 시간 간격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 어떤 불편감이라도 느껴진다면 설령 그것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7 생활 루틴과의 결합. 아침 소금물이 최대한의 잠재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들과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소금물 하나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해요. 소금물을 마신 후 15-20분 정도 지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도 도울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거나 집 근처를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금물로 몸을 준비시킨 다음에는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로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달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자연스러운 식재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수면 패턴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면 소금물 루틴도 불규칙해지고 몸의 리듬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8 현실적 기대와 마무리. 지금까지 아침 소금물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기적의 해결책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습관 도구일 뿐이에요.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기존 생활 습관,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농도를 높이거나 양을 늘리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실천이 핵심입니다. 며칠 해보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너무 좋다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3-6개월 정도의 충분한 관찰 기간을 두고 꾸준히 안전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소금의 종류, 물의 온도, 마시는 시간 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루틴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건강관리 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